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의식이 사라지고 완전한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40년간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한 의사의 깨달음과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한 상식을 뒤바꾸는 진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과연 한 번 태어나 수십 년을 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회성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식에 대해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삶과 죽음을 반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들이 잠재의식 속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았던 기억, 다른 배우자와 함께 했던 삶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내려다보던 기억까지, 이런 장면들이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러한 기억들을 꺼내지 못하지만 최면을 통한 퇴행 상태에서 또는 어린아이들의 전생 기억을 통해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임사 체험을 통해 놀랍도록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평생을 죽음에 대한 연구와 강의에 헌신하고 있는 분이 바로 정연채 교수입니다. 4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봐왔고 30년간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정말 특별합니다. 정연채 교수님은 음악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외래 진료를 보실 때도 내시경 시술을 하실 때도 늘 음악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장례식에서 틀어줄 음악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단순히 장례식용 음악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 임종을 맞을 때 듣고 싶은 음악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무려 800곡이 넘는 곡들을 하나하나 선별해서 USB에 담아두셨고 지금도 그 음악들을 들으시며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복사해서 선물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장례를 길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연채 교수님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실까요? 돈이나 명예 때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중학생과 부모만 모아놓고도 강의를 할 정도로 진정성 있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기는 40대 후반에 갑자기 든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목격해왔습니다. 사망 선언도 내려봤고 심폐소생술도 시행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시작된 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상생활까지 방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권해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사후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임사체험과 삶의 종말 체험 사례들을 접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7년간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 명의 의사가 개인적인 두려움에서 시작된 탐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소중한 사명이 된 것입니다. 정연채 교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죽음 강의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나 명예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중학생들과 그 부모들만 모아놓고도 강의를 할 정도로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동기는 40대 후반에 갑자기 찾아온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4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왔습니다. 사망 선언을 내리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시작된 후부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은 아내가 권해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사후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임사체험과 삶의 종말 체험 사례들을 접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놀랍도록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7년간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연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 강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기 암 환자들의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으면 완전히 소멸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육체적 고통보다 때로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불안과 공포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암은 더 이상 특별한 집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자살이 2위,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어디를 봐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왜 자살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자살 예방 교육은 표면적인 위로나 상담 전화번호 안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착각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고통과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육체는 죽어도 의식은 계속 지속되며 오히려 현재의 고통과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육체적 수단은 사라져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살 예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별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 자식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육체는 사라져도 의식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면 어떨까요?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면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통해 보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의심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철저하게 유물론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연채 교수님 본인도 20년 전만 해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의식은 뇌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체험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정연채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바로 호의적인 회의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열어두되 맹신하지는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탐구하는 가장 건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식은 뇌의 산물일까요?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임사체험 연구입니다. 임사체험은 영어로 ND, 즉 Near Death Experience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멈춘 후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난 사람들 중 약 18%에서 25%가 임사체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비율로 현재까지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는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임사체험들이 국가나 문화, 종교에 관계없이 매우 유사한 공통 요소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체외 이탈 체험입니다.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밝고 아름다운 빛과 색채를 보게 되는 체험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지인들과 만나는 체험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나타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체험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사 체험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증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란셋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란셋지는 2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학술지입니다. 2001년에 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네덜란드의 10개 병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심정지 후 소생된 환자 344명 중 18%에 해당하는 62명이 임사 체험을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의 특별한 점은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뇌파를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실시하며 체계적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명확한 의식 체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뇌의 산물이라면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생생하고 체계적인 체험이 가능할까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식에 대한 상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의식과 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진이 직접 겪은 놀라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심장외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는 평소 동양인 의사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서구 중심적 사고나 인종적 편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의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원 내에서 쓰러진 그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무려 5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상태가 4분 이상 지속되면 뇌사 상태가 되기 쉬운데 50분이라는 시간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이 의사는 체외 이탈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특히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평소에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인 의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소생에 성공한 후 이 심장외과 의사는 자신을 구해준 한국인 의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동양인 의사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체험한 당사자가 의사라는 점입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동료 의사들이 그 과정을 지켜봤고 체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에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매나 무당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가짜 영매나 사기꾼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콜드 리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콜드 리딩은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 반응을 관찰해서 일반적이고 모호한 정보를 마치 특별한 능력으로 알아낸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가슴 부분에 아픔을 호소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폐,
관련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는 이니셜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분이 보이네요 라고 하면 김 씨나 고 씨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김 씨가 가장 흔한 성씨이므로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매가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맹신도 무조건적인 부정도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관점은 설령 실제로 영적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접신하는 존재의 영적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육신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존재가 자동으로 고차원의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의 성향이나 의식 수준이 그대로 사후에도 반영된다고 봐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 호기심과 건전한 회의주의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수많은 임사체험과 영적 체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죽음 이후의 상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빛의 세계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 성장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육체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돈이나 재산,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이나 집 주변에서 일정 기간 배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바로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안일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꿈을 통해 돌아가신 분을 만나거나 다양한 신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떠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영어로는 어스바운드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지구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영혼들은 재물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그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 공포심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전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죽은 후에도 그 공포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이라는 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집착을 놓고 본래 가야 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에 대해 현대 과학, 특히 양자 물리학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고체 상태로 변합니다. 액체일 때는 물이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이며 고체일 때는 얼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 HO라는 똑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지만 육체를 벗게 되면 다른 파동 상태의 에너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온도 변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인 것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의식도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 에너지의 다른 형태라고 봅니다.
아인슈타인의 EMC 공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식도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서 육체라는 물질적 틀을 벗어난 후에도 다른 파동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종교적 믿음의 영역만이 아니라 과학적 가능성의 영역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후에도 의식이 계속된다면 이승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후 통신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ADC, 즉 After Death Commun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사별을 겪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현상 중 하나는 나비나 무지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기 어려웠던 나비가 갑자기 자주 눈에 띄거나 비가 온 후에 유독 선명한 무지개가 자꾸 보이는 경우들입니다. 특히 고인을 그리워하는 순간이나 중요한 날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사례는 집안의 전자기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작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현관의 센서 등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켜졌다 꺼졌다 하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기계 고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리를 받아도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후 통신 방법은 바로 꿈을 통해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때의 특징은 대부분 말을 하지 않고 얼굴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를 짓거나 평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꿈을 꾼 후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마치 실제로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꾼 후에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슬픔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후 통신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심리적 착각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현상을 목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별적인 경험들을 넘어서 과학계 전체가 의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미국 애리조나 주 투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모여서 의식의 독립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선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은 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이 선언이 특별한 이유는 선언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속인이나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해온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의식에 대한 연구는 종교나 영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물질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이나 종교적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이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사체험, 의식연구,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모여서 의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계의 변화는 죽음과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제 종교적 신앙의 영역에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임사체험과 사후통신 현상 외에도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종말 체험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을 앞둔 가족의 곁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임종 직전에 환자가 허공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선망이나 혼미 상태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매우 맑은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자들은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자신을 마중 나온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진 가족들에게도 돌아가시는 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목격되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을 넘어선 의식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허공을 바라보며 오, 와우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뇌의 화학적 반응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엿본 것일까요? 이제 더욱 놀라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들의 사례입니다. 일부 아이들이 2세에서 7세 사이에 자신의 전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보여주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인지과학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3,000건이 넘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아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아이들이 자신이 전생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집을 정확히 찾아가고 그 집의 구조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인종이나 성별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아시아계 아이가 유럽계 사람의 전생 기억을 가지거나 여자아이가 남자였던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증언이 실제 과거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상상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알 수 없는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들,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당시에만 사용했던 특별한 용어들을 정확히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건에 이르는 검증된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이를 단순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서 핵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의식은 뇌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뇌를 통해 표현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수신해서 소리로 변환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식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임사체험, 사후통신, 삶의 종말 체험, 전생 기억 등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도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모두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죽음이 덜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목적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